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어렵고 딱딱한 경제를 쉽고 말랑말랑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제2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떻게 잘 버티세요? 추위 잘 견디세요? 김윤경 너무 기자. 덥게 입고 와가지고 지금 덥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가장 따뜻하게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무장을 하고 왔고. 모지게투를 딱. 네. 최 의원님은 어떠세요? 추위 괜찮으세요? 저는 그렇게 추위는 잘 또 견디는 편이어서 네. 오히려 더위를 못 견디지. 더위를요. 그러시군요. 김유리 리포터는 전문가시니까 날씨. 제가 기상캐스터. 전문가인가요? 근데 사실 네. 제가 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생일을 맞아보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57년도 이후로 가장 추운 네. 날씨였으니까. 자, 정말 어제 생일이셨던 신기했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첫 번째 경제 이슈 전해주시죠. 네, 생일인 제가 할게요. 선물입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르면 2054년에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국가 부채도 1,045조 원으로 1년 만에 1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된다, 개혁 필요하다. 정말 오래전부터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국감에서 이번에 여야 이게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개혁 필요하다. 근데 왜 안 했냐? 질타가 이어지던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안 했고 박근혜 예. 정부 때도 안 했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재정 계산이라고 해서 5년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의 건강검진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이 얼마나 남아있고 언제 소진될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데 5년마다 한 번요? 2018년에 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네 번째로 재정 계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추산을 했던 걸 보면은 2054년으로 2057년으로 그때 이제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또 2054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3년이 당겨졌네요? 예, 더 당겨진 것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또 51년까지도 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네.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고 소득 대체율이라고 이제 생애 평균 소득에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네. 요거를 문재인 정부는 또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기금이 더 빨리 소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험 요율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높여야 되는데 높이는 것은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내는 거니까. 예. 더 내시라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예, 주세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격이니까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 의원님,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국민연금 개혁하겠다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던데 그렇죠. 지금 네. 거의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데 아직 안 됐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18년도에 재정 추계를 해가지고 이제 57년 고갈된다. 네.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가 안을 내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안을 한 가지만 내놓은 게 아니라 네 가지 안을 내놓고 이제 그 네 가지 안 중에 선택을 하자라는 식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일단 국민들의 그 네 가지 안을 설명하러 다니겠다 해서 대국민 설명회를 진짜 그 정부가 직접 지방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아야 된다. 네. 아니면 많이 더 내고 조금만 더 받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예. 반응이 안 좋잖아요. 화가 나셨겠네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설명회장에서 고성도 오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또 전문가들이 참석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국민연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부 안 그 네 가지 사지선다형을 내놨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지금까지 지나왔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인식이 특히나 젊은 그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의무가입이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내고 못 받을 거다라는 되게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되게 세대 갈등도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빨리 그런 면에서는 국민연금 개혁해야 되는데 정부가 좀 이게 표가 안 되는 작업이다, 개혁이다라고 생각해서 미적거렸던 것 같습니다. 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그런 경우도 떨어지고.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러면서 상황이 되는 그냥 거죠.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는 사이에 국민 부담이 커졌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납부액이 더 많아진다는 건지 어떤 부담이 커졌다는 건지 궁금해요. 그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최영 의원님이 이제 그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네. 대략 15조에서 21조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 즉 5년 그러니까 18년부터 개혁안을 만들어서 지금쯤 개혁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가 요율이 높아져서 보험료율이 높아져서 돈을 더 내고 네. 뭐 이런 작업을 했으면은 고갈 시점이나 또는 기금에 대한 적립률이 그 고갈 시점이 늦춰지고 기금 적립률이 높아질 텐데 예. 그걸 5년 동안 안 해서 결국은 우리가 내는 돈이 15조에서 21조 정도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인데요. 아하. 결국 이거는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네. 어차피 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금액을 이번에 계산을 해본 거죠. 아, 네. 아니 그런데 추납제도 네. 예. 홍보 계속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연금 많이 내는 게 이익이구나 해서 많이들 내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이나 뭐 60회 분한으로 해서 이제 낼 수 있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약간 보완하는 그런 제도인데 네. 이게 10년을 채워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아하. 뭐 한 5년 냈다. 그리고서 내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을 내 가지고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국민연금의 그 수익 비율이 사적 연금보다 좀 높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나머지를 다 내고 더 많이 이제 가입 기간 늘려가지고 연금으로 받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제 일시적으로 돈을 내야지 되는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이 있는 사람들이 추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재테크 수단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엄마들 같아요. 사이에서 좀 돈 있는 강남 엄마들이 추납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졌을 때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늦게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일시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납부 금액을 일시불로 내고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한번 연금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는 받은 거니까 네. 뭐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받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제도를 손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또 국감에서 네.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추납제도는 아무튼 국민연금이 그만큼 사적연금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가입하고 국가가 이거를 보장만 해준다면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하는 좋은 제도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과도한 그런 그 연금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 좀 손질은 해야 될 것 같지만 추납 제도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국가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할수록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 MZ 세대들은 네. 네. 앞으로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내고 앞으로 받을 날이 많으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제 동생들 또 제 아이들 어떡하죠? 너무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기금이 다 소진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세금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네. 예전부터도 이제 국민연금 소진이 됐을 경우에 이제 세대 간의 바가지 씌우기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후 세대에 그렇게 네. 납부하는 불평등을 좀 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오히려 좀 20대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요거를 좀 갈등을 조장하는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지금 보험 요율을 어떤 식으로든
높이지 않으면 안 되고 소득 대체율은 더 올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개혁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지금 누구도 인기에 영합하려면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미적미적거리고 있고 정부도 그랬고 예. 정치인들도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 가운데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하는 후보는 유승민 후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뭔가 세대 간의 폭탄 돌리기 있잖아요. 게임. 네. 예전에 가족오락관에서 나왔던 폭탄을 들고 있다가 넘기고 이러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게 그러게요. 결국은 연금으로 내나 연금 형태로 내는 거나 세금 형태로 내는 거나 우리가 결국은 세대 간에 고르게 본다면은 누군가는 계속 납부하면서 내긴 내야죠. 후세에서 받는 네. 내는 것을 받게 되는 형태일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개혁안을 잘 짜서 네.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이어가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어제가 생일이었는데요. 두 번째 선물 드릴게요. 두 번째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매매 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 사이에 20% 이상 감소했는데요. 금융당국의 돈줄 제기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서 연 5%에 육박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매매 심리가 한풀 꺾였다. 이거는 사고 싶어하는 심리, 매수 심리 이게 좀 가라앉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가라앉았다보다는 잠깐 그냥 멈춰섰다 정도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9월에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좀 높은 편이기는 하고요. 네.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오랫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매수자들의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아하.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인상기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나고 또 가계부채도 관리를 하니까 예. 거기에 따른 좀 심리가 잠깐 위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아직까지 본격적인 어떤 그 하강의 국면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아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네. 또 선거 이슈도 있고요. 아. 예. 근데 이게 집값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진짜 오르긴 많이 올라서 이게 진짜 꼭진 건가? 사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 좀 떨어지면 사볼까?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가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랬다가도 맞아요.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그러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꼭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심리조사에서 네. 그 서울의 매매 시장 심리 지수를 보면 지난달에 149에서 이번에 143으로 6 정도 떨어졌는데요. 네. 이 숫자의 그 의미를 보시면은 이 심리 지수가 0에서 200 사이로 측정이 되는데 네. 100이 그냥 딱 현상 유지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95 미만으로 가면은 하강 국면이다라고 하고요. 네. 115 이상 올라가면 이제 상승 국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이하고 이번 달 다 140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높은 수치에서 약간 내려온 거라 그러네요. 김 기자님 말씀대로 네. 지금 매매 심리가 뭐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매매량이 줄어든 거는 오히려 뭐 이제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나 또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계속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소득세 그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래량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 네.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게 통계마다 잡히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예. 대부분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내고 있는 주택 가격 지수를 보는데 서울 집값이 보면 5월 이후에 계속 5개월째 계속 상승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관망을 하는 매수 심리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오를 여지를 보는 측도 네. 보는 전망도 있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김유리 리포터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네. 이건데 네. 앞서 이제 그 김 기자님께서 이 주택 가격이 그동안 많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이 대출 금리 네.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주담대 같은 경우에 지금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이제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코픽스가 이제 물가가 오를 것을 예상을 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요. 그래서 지금 9월에 신규 코픽스를 봤더니 1.16%에서 8월보다 오른 폭이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 자체로는 0.14%포인트가 올랐는데 예. 여기에다가 또 가산금리 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담대 금리가 가장 비싼 것을 상단을 보면은 네. 4.9%? 4.95%까지 올랐어요. 와. 그러니까 5%를 목전에 두고 있는 주담대 대출 금리라는 거는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들어요. 그러네요. 담보대출인데. 예. 네, 그렇기 주담대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매수세에. 네. 그러니까 예. 진짜 뭐 꼭지고 뭐고 어쩌다고 해도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주담대 5%? 네. 그렇죠. 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주담대면 보통 뭐 1, 2천만 원이 아니라 뭐 억 단위. 많게는 억 단위로 많이 많이 대출을 가니까. 받으시니까 이게 예. 부담이 확 커지기 때문에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한다는 거는 진짜 큰 부담이고 특히 영끌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그렇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자기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담보대출 다 받은다고 봤을 때는 거의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이제 그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실 분들은 네. 이제 아예 매수세에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부담된다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출 받아서라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지금 가계부채가 난리다 이래서 금융 그렇죠. 당국에 대한 규제, 대출 규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워낙 뭐 지금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이제 가계대출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뭐 예. 이렇게 너무 쪼이다 보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이제 쪼았다가 이제 결국은 그거는 다시 좀 후퇴를 한 것 같아요. 금융 당국이. 어허. 뭐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좀 더 대출이 이제 원활하게 되게끔 해줄 거긴 한데 대신 네. 한도 금액은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4억의 전세자금으로 들어와서 대출 받은 사람이 6억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 오르면 그 2억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금도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자금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아무튼 그런 등등으로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금 상환 비율을 하고 이제 소득하고 비교하는 DSR을 이제 적용하는 것을 좀 더 엄격하게 비율을 낮추거나 또는 제2금융권도 적용을 더 엄격하게 하는 식으로 지금 가는 걸로 간다면 네. 아무튼 가계대출 특히나 주담대 받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주담대 그 이율이 계속 오르고 당장 집 사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청약을 계속 그렇죠. 눈여겨 보시잖아요. 이제 네. 3기 신도시 2차 사전 청약을 앞두고 네.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이라고요. 네. 그 7월에 1차가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4,300가구 정도가 물량이 나왔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11개 지구에서 1,100여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될 사전 청약 물량으로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이 됐으니까 뭐 3억에서 4억 정도도 될 수 있고 6억에서 한 4억에서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도 나올 거라서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관심이 이제 쏠리게 되는데 네. 이게 청약 물량이 또 보면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도 많아요. 네. 근데 지구별로 볼 때도 이제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지구, 그다음에 뭐 경기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 뭐 이런 곳에서 또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뭐
청약저축의 불이백을 기준으로 보면은 1차 청약에서 이제 1,900만 원 정도 당첨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구원 수가 많지 않다면은 전용 면적이 좀 낮은 쪽을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조언들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격이 돼야 가능한 거지만은 물량의 85%가 이제 특별 공급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이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까지 되거든요. 네. 이런 기준들 맞춰가지고 특공을 노리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특공 자격이 돼야 노리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전 청약이니까 본 청약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뭐 다른 아파트 청약을 당첨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 그 사이에 내가 기회가 돼서 어떻게 집을 샀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사전 청약을 한 분이 그렇게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다른 데 또 청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당첨이 되면 네. 아무튼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사전 청약은 이제 무효가 됩니다. 자격 상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본 청약과 입주 전까지는 계속 무주택자야만이 네. 이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후순위에게로 바로 가나요?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뭐 되나요? 그건 이제 후순위로 갈 가능성이 높죠. 아, 후순위자에 예. 기다리고 계신 분에게? 네네. 아하. 이게 사전 청약과 실제 본 청약 사이 시간이 막 상당히 많이 네. 이렇게 한 1, 오래 2년 걸리니까. 정도는 걸린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1, 2년도 걸리고 실제 또 입주까지는 더 걸릴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전 청약 되신 분들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입주할 앞으로 한 5년을 내다보고 있는데 5년 동안 계속 무주택자로 계속 또 살아야 전세를 뭐 월세를 다녀야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예. 아무튼 그 사이에 다른 데 또 청약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주택 구입도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그렇게 해서 유주택자가 되면 네. 이제 사전 청약은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예. 아니 그런데요. 최근에 그 주택연금, 네. 주택연금이라는 게 노후 대책으로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해지 건수가 2년 사이에 2배로 급증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일정 소득을 이제 은행에 저당 잡힌 채로 이제 받는 건데 네. 안정적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노후 대비책들로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이게 처음 약정할 때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어허. 이걸 해지를 하고 지금 시세로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해지에 대한 아마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연금, 네. 보증료, 이자 이런 거 다 돌려줘야 돼요. 어허. 그다음에 3년 동안 다시 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예. 페널티가 주어지는 가입이 거군요. 제한이 되거든요. 예. 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네. 주택연금을 해지한다면은 3년 동안 또 이게 소득이 공백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지금 주택연금 막 가입하는 건 어떤가요? 전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해지가 많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을 연금에다가는 반영해주지 않거든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으로 가입해가지고 월 100만 원 정도 받기로 했었는데 네. 뭐 그게 지금 뭐 2배가 뛰어서 6억이 됐다. 그러면 지금 가입하면 200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100만 받고 갈 수는 거는 내가 손해 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해지하고 일시금에 대한 그 이제 이자나 여러 가지 받은 것들 다 납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3년 후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다시 재가입하려면은. 예.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오른 가격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3억으로 100만 원 받으려고 했던 걸 지금 6억에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또 가입하시는 걸 고려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예요. 이 주택연금이란 게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네. 노후 자금을 안정되게 그렇죠. 이제 네. 이렇게 받으시는 건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워낙
뭐 폭등을 계속 거듭하니까 그렇죠. 그마저도 이런 얘기들도 손을 보더라도 나오는 해지를 거죠. 하시겠다라는 분이 많아 2배 이상이시라는 거는 3년이면은 부동산 가격이 또 하향 어떻게 될지 안정화될 몰라서.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러니까요. 예, 다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게 어쨌든 예.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참 우리가 많은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왜 대통령 계속 이럴 것 같다 생각이 든다. 슬픈 예감이 드는데요. 슬픈 예감은 거기까지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